오늘은 콘텐츠 주제가 포브스 회장이 말하는 근본이제가 다시 돌아오고 있다라는 칼럼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거고요. 이 스티브 포브스라는 사람은 포브스 미디어의 회장, 이분의 칼럼을 제가 이제 의역 및 번역해가지고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이분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근데 제목부터 근본이제 이야기를 꺼낸다라는 건 좀 신기하긴 하죠. 그래서 글로벌 근본이제가 다시 돌아오고 있다라는 이 주제를 저는 이제 이걸 제목을 보고 그냥 쏜살같이 클릭해서 읽어본 다음에 읽어봤는데 내용이 또 좋아요. 내용이 좋아서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렇게 번역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근본이제의 기환. 포브스 미디어의 회장 스티브 포브스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믿기 어렵겠지만 세계는 금 기반의 통화 시스템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역사적 근본이제가 경제학자들과 금융 관료들에 의해 거의 보편적으로 경멸받고 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그렇습니다. 1970년대 초까지 180년 동안 금 기반 체제를 유지했습니다. 달러 가치가 금에 묶여있을 때 우리는 인플레이션을 겪지 않았고 미국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장기적 경제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달러와 금의 연결이 끊어진 이후로 우리의 평균 역사적 성장률은 약 3분의 1로 떨어졌습니다. 지난 180년간의 전통적인 성장 패턴이 유지된다면 오늘날 평균 가계소득은 최소 4만 달러 더 높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 기반 통화 시스템에 대한 경멸은 아직도 보편적입니다. 하지만 변화의 조짐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는 최근 몇 년간 중앙은행이 기록적인 수준으로 금을 구매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 제가 가끔 보여드렸던 건데요.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금 보유량, 실제로 이제 이 내용 중에 이런 자료들이 첨부되어 있진 않았고 이분이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을 제가 이제 직접 데이터를 가져와서 그냥 여기다 넣어 놓은 겁니다. 요거를 보면 이분이 하는 얘기를 이제 금방 이해할 수 있는데 2010년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이제 금을 매입하기 시작했어요. 보통 1950년 이래로 쭉 이렇게 두고 봤을 때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을 많이 사면 한 600톤 정도 사면 많이 샀다 요렇게 보지만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고 나서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량이 1950년 이래 역사상 최고치를 찍었어요. 그리고 2023년에도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2024년에도 1분기에 구입한 양이 최근 발표가 됐는데 그게 지난 2년 정말 역사상 최고치로 많이 샀던 때랑 비교를 해도 거의 차이가 없을 만큼 올해도 엄청나게 무서운 속도로 금을 또 매입하고 있다. 지금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이렇게 금을 미친 듯이 사고 있다는 거죠. 구매자에는 중국, 인도, 러시아 및 폴란드와 같은 기타 여러 국가가 포함됩니다. 이들 국가는 달러의 장기적 가치에 대한 의심이 커지는 것에 반응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쇠퇴로 인한 증상입니다. 또 다른 징후는 암호화폐의 인기입니다. 원래는 점점 더 신뢰할 수 없는 법정화폐에 직면하여 첨단 기술을 통해 도움을 요청하는 외침이었습니다.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고 나서 정말 무자비한 화폐 발행을 본 이제 사토시 나카모토가 이렇게 뭐 무자비하게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발행하는 화폐가 가치가 있겠는가, 이거 도저히 못 믿겠다 라고 이제 투자백서에 적으면서 비트코인을 만들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그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대부분의 암호화폐 제작자, 특히 비트코인이 상업거래, 특히 장기 계약을 수행하는 데 사용되려면 통화의 가치가 안정적이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암호화폐라는 것 자체가 탈중앙화된 독립적인 화폐로서는 괜찮지만 문제가 뭐냐면 변동성이 너무 크다. 아니 하루만 해도 8%씩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이걸로 단 뭐 10분, 뭐 1시간 이렇게는 거래를 하는데 사용을 할 수 있겠지만 막 일주일, 한 달 이렇게 계약하는데 그 암호화폐를 사용하면 우리는 분명히 오늘 100만원에 계약했는데 한 달이 지났더니 50만원을 돈을 받는다. 이런 꼴이 돼버릴 수 있으니까 비트코인이 그런 통화의 가치가 안정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실제로 달러를 대체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 암호화폐가 등장하고 그게 인기를 받는다라는 그 특징 자체는 결국에 하나로 직결이 된다. 이 달러, 더 나아가서 법정화폐, 현대 통화 시스템의 근간인 이 법정화폐 시스템에 대한 그 의심과 그거에 대한 반감이 시장을 많이 지배했고 그거에 대한 반작용이다라고 보는 거죠. 금에 묶인 소수의 암호화폐가 있지만 아직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했거나 널리 사용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구축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통화 정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상황은 바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 화폐 시스템은 무너지기 시작했다. 다른 화폐 시스템
시스템으로 넘어가게 될 건데, 암호화폐, 기존의 뭐 비트코인 같은 이런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너무 심해서 안 되고, 그렇다면 안정성을 가진 금과 같은 거를 담보로 하는 암호화폐는 참 좋은 수단이 될 수는 있지만, 아직까지 그렇게 나온 암호화폐들 중에 신뢰성이 없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널리 사용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인프라가 못 갖춰진 걸 보면 이쪽도 어려울 것 같다. 결론은 금으로 돌아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물론 향후에 금을 기반한 암호화폐 중 이렇게 좀 더 인프라도 잘 갖춰지고 신뢰성도 확고한 그런 암호화폐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게 또 각광받을 수 있는 확률은 있겠지만, 일단 아직까지는 그런 게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뭐 그렇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공공이든 민간이든 과도한 부채 창출은 필연적으로 쉽게 해소될 수 없는 위기를 촉발할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의 총부채는 300조 달러가 넘습니다. 이는 세계 GDP의 3배에 달하는 놀라운 금액입니다. 그리고 물론 소위 브릭스라는 활동도 있습니다. 이전에 그럼 이거부터 할게요. 미국이 지금 부채를 엄청 많이 발행하고 있는데, 사실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느 국가를 보더라도 정말 빠른 속도로 부채가 늘어나기 시작했죠. 근본이제가 끝난 이후 1970년 이후부터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은 금 없이도 화폐를 무한정 발행할 수 있다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이 발행을 했어요. 물론 통화정책에서 엄청 자유롭지 못한 그런 국가들에 한해서는 그게 너무 많이 발행했다가 인플레이션으로 직결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선진국들, 그렇게 결제통화로서의 그런 지위를 갖는 국가들은 이렇게 화폐를 많이 발행함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당장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화폐를 무자비하게 발행하고 그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부채들이 이렇게 쌓이게 됐는데, 이렇게 부채가 쌓이면 결국은 언젠간 이 부채가 터지게 되어 있다. 이거는 불분율이거든요. 인류 역사에서 그렇지 않았던 역사는 단 한 번도 없으며, 이거는 영원히 반복될 수밖에 없는 일종의 패턴이에요. 패턴이라고 보기도 뭐하고, 애초에 통화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다라는 거는 누구나 아는 내용인데, 근데 그 부채가 비교적 적으면 이 부채로 인해서 야기되는 문제의 크기도 작겠죠. 하지만 지금 부채의 수준은 역사에서 이런 역사가 없을 만큼 정말 심각한 수준의 부채 수준까지 왔다는 건, 이걸 바꾸어 말하면 우리에게 앞으로 일어날 어떤 이 부채로 인한 위기는 그만큼의 사이즈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보통 이런 문제가 일어나면 이렇게 부채가 크게 늘어난 시기에서는 이 부채를 줄이는 과정 가운데서 이 부채를 빨리 줄이려고 할 때는 정말 급격한 경제 위기나 아니면 하이퍼 인플레이션 같은 일들이 발생을 하는 경우가 많고, 부채를 아주 천천히 막 30년 40년에 걸쳐서 줄이려고 할 때는 오랜 기간 동안 좀 약한 파워로 계속 맞는, 계속 매를 맞는 그런 느낌.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쪽으로 가는지는 이제 정책 입안자들이 정하는 거고, 그거에 대한 반작용이 될 텐데, 우리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결국 맞게 되는 매의 총량은 같다. 정말 강하게 진짜 뼈가 부러질 정도의 그런 세기로 10대를 맞을 것이냐, 아니면 멍이 들 정도의 세기로 뭐 100대 200대를 맞을 것이냐, 뭐 그 차이일 뿐인 거죠. 그리고 물론 소위 브릭스라는 활동도 있습니다. 원래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이었고 1년 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는 여러 다른 국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브릭스가 이제 좀 더 많이 확장을 했죠. 뭐 사우디아라비아도 합류를 고려하고 있고, 뭐 이란이나 이런 다양한 국가들은 이미 들어왔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가입 신청을 넣은 국가들도 한 10몇 개가 더 된다고 하고요. 지금까지 그들의 금전적 계략은 미미했지만 이제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인도는 지난해 금 기반 국채를 실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통화 전문가 네이선 루이스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러한 내용은 아마도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매우 인기가 있을 것입니다. 1971년 변동 통화 시대의 시작부터 현재까지 이자율 4%의 금채권은 전 세계 모든 주식 및 채권 시장보다 뛰어난 성과를 거두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도의 금 기반 국채 실험이 아주 성공적이었고, 그리고 이게 세계로 뻗어나간다고 한다면 정말 전 세계가 열광하고 정말 각광받을 것이다 라고 이제 그 통화 전문가 네이선 루이스가 얘기하는 내용을 인용해 놨습니다. 초인플레이션 기록을 보유한 짐바브웨는
최근 금에 고정된 새로운 통화를 출시를 발표했습니다. 네, 그래서 짐바브웨가 근본이제 통화를 이미 발행을 했죠. 네, 발행을 한 요런 내용들. 현 정부가 그러한 조치를 시행할 기회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회의론이 정당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은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한 신호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포브스가 이야기하는 내용은 뭐냐면 물론 아직까지 짐바브웨의 이런 그 근본이 통화 시스템이나 아니면 브릭스의 이런 활동이나 아니면 또 이제 인도의 금 기반 국제 실험이나 그리고 뭐 이란과 러시아가 근본이제 CBDC 준비하는 거나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이집트도 근본이제 준비한다고 하죠. 이런 행동 하나를 두고 볼 때는 야 그거 뭐 되겠냐? 이렇게 회의론적일 수 있다는 건 맞지만 근데 이러한 일들이 지금 빠르게 퍼지고 있고 빠르게 시행되고 있고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실험하면서 진정성 있게 이쪽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그 방향성 자체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달러에 대한 가치가 잠깐 흔들렸던 거라면 굳이 이들은 이렇게까지 근본이제를 어렵게 준비할 필요가 없을 텐데 근데 이제는 아예 넘지 말아야 될 선, 그 임계점을 지나버렸다. 미국이 정말 여기까지는 넘지 말아야 될 그 선을 넘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미국 달러를 버리고 이렇게 금을 모으기 시작했다라는 거 그리고 이걸 기반으로 그런 근본이제 통화 시스템을 계속해서 여러 가지 국가들 다양한 국가들에서 시도하면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이런 거 자체가 방향성은 이미 정해졌다라는 거죠. 다만 이 과정 가운데 다양한 힘듦이 있을 수 있고 그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싸움과 다양한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지만 방향성이 일로 간다라는 건 이미 정해져 있다. 그리고 단 하나의 국가 뭐 중국, 러시아 여기서 근본이제를 한다 여기서 주도한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많은 국가에서 다양하게 근본이제가 시행되고 있다라는 거 그걸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 자체는 아주 큰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포브스 회장의 이야기가 참 인사이트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한 가지 요 부분인데요. 한 가지 제가 이제 좀 저는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은 이 부분인데 1970년 초까지 180년 동안 근본이제일 때 인플레이션을 겪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인플레이션을 겪긴 겪었어요. 뭐 2차 세계대전 때라던가 아니면 뭐 남북전쟁 때도 그렇고 인플레이션을 겪긴 겪었어요.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이제 종종 겪었던 거는 있다. 하지만 이렇게 근본이제를 기반으로 하게 되면 인플레이션은 통화정책을 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알아서 잡혀요. 예를 들면 1940년대를 기준으로 보면 이것도 인플레이션을 보여드리면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거든요. 이게 보시면 1차 세계대전 때도 많이 오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2차 세계대전 때도 많이 오르고 그러니까 이런 것만 봐도 인플레이션이 분명히 근본이제여도 있긴 있었다. 근데 다만 여기서 신기한 거는 1940년대는 기준금리가 제로였어요. 예, 금리가 0%로 계속 유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높은 인플레이션이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잡혔다라는 거죠. 그 말은 즉 근본이제를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재정 정책이나 잘못된 통화 정책으로 단기간에 그런 인플레이션을 발생할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 이제 다시 그걸 바로잡고 그냥 통화 정책을 유지하기만 한다면 그냥 근본이제를 유지하기만 한다면 당연히 인플레이션은 잡히고 인플레이션은 잘 유지가 된다. 거의 0%에 가까울 정도로 잘 유지가 된다. 근데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애초에 금이 돈인데 인플레이션이라는 걸 발생하는 게 잘 말이 안 되거든요. 완전 옛날 막 중세시대 이럴 때는 때때로 금광이 너무 많이 발견이 돼가지고 너무 많은 금이 들어온다던가 아니면 이제 식민지를 개척했는데 이제 거기서 금이 엄청 많이 들어온다던가 아니면 이제 저 국가와 무역을 하는데 저 국가는 금은비가 좀 달라가지고 저 국가에서 우리나라로 금이 들어오고 우리나라에서 저 국가로 은이 빠지면 뭐 이런 식으로 되면은 금 가격이 이제 좀 많이 하락하면서 그거에 반작용으로 물가가 많이 상승하는 이런 경우가 종종 있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무역이 엄청나게 발달한 이후 시대부터는 근본이제를 쓰면서 인플레이션은 거의 발생하지 않아요. 진짜 정책 실수를 하지 않는 이상 정책 실수라는 게 결국에는 금을 담보로 한 화폐를 몰래 많이 찍어내는 그런 일들을 말하는데 그런 일을 하지 않는 이상 인플레이션은 아주 잘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다르지만 그래도 이제 납득 가능한 이야기긴 하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전반적인 내용 자체가 저는 너무 좋았고 요 부분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바로잡고 이제 이야기 드리면 딱 좋지
좋지 않을까 싶어서 요 내용을 준비해봤습니다. 근본이제, 은본이제, 금은본이제 중 어떤 게 가장 확률이 높을까요? 근본이제입니다. 은본이제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왜냐면 산업적 수요가 너무 커져버려서. 근데 이제 근본이제를 가고 보통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서 유통량이 조금 부족해지는 일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제 복본이제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지금 가능성이 두 개라고 보면 돼요. 지금 가능성이 두 개예요. 브릭스에서 준비하고 있는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글로벌 근본이제를 준비했던 이제 동유럽 국가들을 보면 그들의 행동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그냥 단순하게 근본이제, 단순한 근본이제, 그리고 두 번째는 방코르 시스템. 이 방코르 시스템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이 방코르 시스템은 우리나라에서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가지고 이 방코르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실제로 브릭스에서 얘기할 때는 브릭스는 방코르를 준비한다고 했어요. 예, 브릭스는 방코르를 준비한다 그랬고 동유럽 국가들이나 몇몇 국가들, 이집트, 이란, 그 다음에 저기 어디야, 러시아, 그리고 이런 국가들은 근본이제를 준비한다고 했고요. 짐바브웨도 그렇고, 예, 이런 국가들은 근본이제를 준비한다 그랬고, 그래서 이 두 개가 좀 첨예하게 갈리긴 하는데 일단은 근본이제는 뭐 단순하죠. 금을 담보로 한 본이제일 거고, 이거는 나중에 유통량이 부족해지면서 복본이제는 뭐 은이나 여기서 더 나아가면은 구리 이런 것까지도 돈으로 바라보는 걸 얘기를 해요. 근데 금을 제일 먼저 쓰다가 나중에 은을 추가하고 그 다음에 구리를 추가하고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게 일반적이다. 역사적 패턴을 보면 지난 5000년의 인류 역사 패턴을 기준으로 볼 때 이렇게 갔고, 이 방코르 시스템은 이거는 또 설명드리면 한 세월 걸리는데, 이 방코르가 뭔지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이게 1944년에 브레튼우즈 체제라는 게 있었어요. 브레튼우즈 협정. 이때 이제 미국이 달러 패권을 이제 세웠던 날이죠. 이때 원래 영국에서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 케인즈가 방코르 시스템을 제안을 했었어요. 이 방코르 시스템이 뭐냐면 우리 통화 가치를 더욱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금뿐만 아니라 뭐 석유, 쌀, 뭐 구리, 뭐 천연가스, 뭐 이런 것들을 이런 원자재들을 하나의 바스켓에 모아서 이거를 기반으로 통화를 만들자, 1달러를 만들자, 뭐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뭐 쉽게 표현을 하면 밀키트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밀키트. 떡볶이 밀키트면 떡도 있고 오뎅도 있고 그 다음에 그 고추장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야채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이렇게 하나에 담겨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하나의 밀키트를 담보로 교환권, 이걸 만들어서 이 교환권으로 국정을 운영하자, 이런 거예요. 네, 그러면 만에 하나 우리가 떡 교환권을 만들었는데 이 떡에 만약에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떡이 상했네? 그러면은 아예 이 교환권 자체가 쓸모가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이 밀키트에서 떡이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물론 맛은 좀 덜하겠지만, 떡볶이에 떡이 없는 떡볶이라 좀 이상하겠지만 그래도 먹기에 나쁘진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 야채 하나 빠진다 그래도 나쁘지 않을 수 있고, 고추장은 이제 좀 그렇긴 한데 뭐 어쨌든 뭐 다른 양념 쓰면 되니까 여러 가지를 하나의 바스켓에 담으면 안정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할 때도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아라, 그래서 이제 분산 투자해라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여러 개 하면은 더 안정성이 높아지는데, 그래서 이런 것처럼 뭐 금, 구리, 뭐 석유, 쌀, 뭐 이런 것들을 하나 4개를 합쳐서 1달러 이렇게 만들자라고 했던 게 이제 방코르 시스템이었어요. 근데 이게 이때 당시에 뭐 이거 자체는 꽤 좋은 거였거든요. 되게 혁신적인 거였어요. 사실 아마 미국이 입김이 세지 않았다, 진짜 그 정도로 패권 파워가 세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거 무조건 됐을 것 같아요. 무조건 됐을 것 같은데, 이제 미국이 어마어마한 패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저리가 안 돼, 우리 달러를 패권으로 만들 거야 해가지고 이제 밀어버렸죠. 예, 밀어버려서 그땐 근본이제가 이겼는데, 그때도 이제 선택지가 두 개였어요. 근본이제로 가느냐, 근본이제에서도 뭐 정확히 말하면 금태환이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금태환으로 가느냐 방코르로 가느냐에서 근본이제가 이겼어요. 근데 이번에는 또 이 두 개가 붙는다 이거죠. 여러분들은 이 둘 중에 어디로 갈 것 같으신가요? 이 방코르 시스템은 브릭스라는 곳에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예, 브릭스 플러스라고 말해야 되죠. 이 브릭스라는 이 공동체에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미 신개발은행이라고 이 화폐를 만들어내기 위한 은행까지 다 만들어졌어요. 예, 이미 이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조합까지 다 만들어서 준비를 하고 있고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예, 이 방코르 시스템으로 한다고 이야기는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단독적인 국가들은 이제 근본이제를 또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뭐 어떤 걸로 갈지 뭐 아직 정확하게 정해진 건 없는데, 물론 이렇게 누가 물어보신다면 됐고 양베리 너는 악마가 네 머리에 총을 겨누고 둘 중에 뭐가 될 것 같아? 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할 거야? 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저는 근본이제요.
방코르보단 근본이자가 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봐요. 방코르 시스템의 문제가 뭐냐면 이게 막 석유나 쌀이나 뭐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결국에 에너지나 식량 이런 것들도 다 담는다고 했잖아요. 취지는 좋아요. 이러면은 훨씬 더 안정성도 높아지고 그 화폐에 대한 그 담보 가치가 엄청 높아져요. 진짜 강해지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석유와 쌀이 이거를 평가하기가 되게 애매해져요. 왜냐면 석유만 해도 브렌트유, WTI유, 이란산 석유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눠진단 말이에요. 이것들마다 가격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원산지마다 가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쌀도 마찬가지죠. 쌀도 원산지마다 가격이 다르고 돼지고기, 콩 뭐 이런 것도 원산지마다 가격이 달라요. 그렇다면 이 방코르라는 시스템 안에 이번에는 브렌트유가 들어가고 내년에는 WTI가 좀 들어가고 이러면은 그 발행되는 방코르마다 이 방코르는 1만큼의 가치가 있는데 내년에 나온 방코르는 0.8만큼의 가치밖에 없네. 왜냐면 그거를 담보하는 쌀이나 석유의 가치가 다르니까. 그리고 매해마다 그거에 대한 퀄리티도 다 다르고요. 뭐 쌀도 맨날 똑같은 퀄리티의 쌀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되게 그 화폐의 가치를 정확하게 측정하기도 어렵고 이것 때문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저는 근본이제가 제일 깔끔하다. 왜냐면 금은 이란산 금이나 대한민국에 뭐 나오지도 않는 그 얼마 안 되는 그 사금으로 만든 금이나 러시아 금이나 미국 금이나 어떤 금이나 순도만 똑같으면 100%다 똑같은 금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근본이자가 제일 깔끔하고 단순하고 좋죠.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더 확률이 높다 뿐이지 솔직히 모르죠. 결국에 이럼에도 불구하고 방향을 잘 찾아서 그 브릭스가 방코르 시스템을 채택할 수도 있는 거고요.